원주 아는 척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2016 원주민의 선택 후보 인터뷰. 원주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광문근 예비후보님 나오셨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일단 혹시 안전번호 오늘 좀 두고 오셨습니까? 늘 가지고 다닙니다. 네, 요즘에 아주 트레이드 마크로 밀고 계시잖아요. 네, 기자회견 하실 때도 쓰고 계시고, 제가 이제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도 안전모 쓴 사진 넣으시고, 또 이제 현수막에도 이제 안전모 쓴 사진 넣으시고, 이게 약간 이제 컨셉이 어떤 의미인가요? 안전모를 쓰시는 게?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는데요. 네. 이 안전이라는 것을 제가 옛날서부터 많이 좀 챙겨 왔어요.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 오래 근무한 것도 있지만 네. 사회적 안전을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그게 그 사회적 안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안정적인 도시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전모를 쓰면서 이제 출마하면서 이미지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도시의 안정적인 구조 그리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미래 성장 이런 것들을 좀 의미를 담고 싶어서 제가 안전모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저 혼자 네. 나만의 만족입니다. 네. 어제도 이제 시장에 출마하시면서 도시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할 때 있어서 가장 기초는 이제 안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좀 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또 말씀도 방금 해주셨지만은 이제 건설사 사장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네. 부모님은 그리고 이제 공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건축 기술사, 토목 기술사 다 갖고 계세요. 네네.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이 건축 쪽에서는.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안전모라는 게 좀 상징적 의미도 네,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접목해서 컨셉을 좀 잡으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부터 드리죠. 지금 원주의 가장 큰 문제 후보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크게 한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원주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죠? 원주가 지역 우리 주변 지역 도시들에 비해서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인구수로 나누면 제일 빈약해요. 뭐 예를 들어 어느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뭐 횡성, 제천, 여주, 충주, 심지어 춘천까지. 우리 뭐 생활권이라든지 소위 이제 라이벌 도시인 저 춘천하고 비교해도 예. 우리 너무 살림살이가 가난해졌다. 네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좀 더 이제 경제적인 용어로 끌고 오면 네. 재정 자립도가 우리가 18%대를 지금 몇 년째 지금 18%가 유지되고 있는데 20%가 안 된단 말이죠. 안 되죠. 네.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자립 경제력 이런 것들이 대외 경쟁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태까지 짚고 이걸 풀어내려고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세 가지 꼽아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너무 가난해졌다. 네. 이게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또 하나는 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염두를 두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한치 앞만 본다 약간 정책들이.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00만 도시를 건설하겠다. 100만 도시를 건설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이 닦여져야 되잖아요. 인프라가 깔려야죠. 네.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정말 맞게 깔 자신도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30몇만 인구를 100만 도시에 맞춰서 도로를 넓힌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효용성에 대한 문제들이 또 검토돼야 되고 또 예산도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과연 현실적이냐?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호로만 들리지 실질적으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예를 들어 100만 원주라는 걸 우리가 계속 듣지만 실현 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네. 심지어 네. 중장기 도시 계획이라든가 환경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내용들을 다른 분들은 얼마나 유심히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들여다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점에서요? 그냥 서류예요. 이게 과연 기획돼 있고 구체화돼 있고 현실적인지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계획서에도 그런 게 잘 안 들어가 있다. 안 그러니까 보인다. 그냥 원론적인 거죠.
그래서 구체화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게 이제 앞으로의 지향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락을 단계별로 다 끊어서 봤을 때 이게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글쎄요 그냥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이제 비전이나 포부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문서상으로도. 예, 그래서 45만 인구를 또는 뭐 50만 인구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도시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50만이 되면 지금 현재보다 15만 명이라는 인구가 더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루에 14만 톤이라는 물을 쓰고 있거든요. 당장 문제죠 그게. 예, 그럼 7만 톤이라는 물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만 톤이라는 물을 더 공급받기 위한 대책이나 대안이 필요한 건데 없던데요? 이제 지난 지방선거 당시를 또 회상해 보면 그때 공약으로 뭐 유명한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이런 것도 나왔어. 그때 뭐 10만 일자리를 육성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 그 공장 돌리는 용수도 필요할 거고 우리 생활 용수도 필요할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안 보였다는 거죠, 사실은. 그 얘기는 잠깐 좀 이따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은 관심 많으시죠 또. 환경은 미래 세대들한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환경 정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환경 정책도 저는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냥 편하게 예를 들으면 우리가 그 제트 기류라는 게 있어요. 미세먼지는 제트 기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원주가 분지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적다. 그래서 그 질이 나쁘다. 대기질이 나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근데 치악산 높이는 1.2km예요. 근데 대기는 그 제트 기류는 200km가 높아요. 그럼 분지와 관련이 없다는 거네요.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지에서 온 그러한 미세먼지들, 초미세먼지들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높은 데도 다 있는 거죠. 근데 원주의 환경 정책들을 보면 그 강원도 환경연구소인가? 거기 제가 이름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92% 가까이가 외지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내부는 8%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날아온 그 이런 미세먼지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의 영향은 아닐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 자체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전에는 또 한 60 몇 프로가 90 몇 프로 됐어요. 그게 고무줄이네요. 20년 그러니까 20년대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 2020년도 이전에는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시기마다 다르고 맡기는 기관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말 과학적인 어떤 측정을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쨌든 그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또 그런 관심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게 필요한데 원주의 그 환경 정책이 저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눈에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대기질을 측정할 때 높이 자체도 저는 그 제대로 높이를 맞춰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실질적으로 그 공간 높이에서 측정하는 게 맞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측정을 한다든가 낮은 데서 측정한다는 것은 그 측정 측정치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지도 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고민을 해야지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대기뿐만이 아니라 수질과 또 토양 오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원주에 또 특징적인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그 인근 도시에는 대부분 있는데 원주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그 우리 그 원주에는 그 연소를 위해서 그 동안에 여러 그 소각로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랬었죠. 소각로가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소각로를 그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안 할 수가 없어요. 2030년부터는 전국이 다 금지되잖아요. 직매립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빨리 정착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연소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춰줄 것이냐.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의 어느 정도의 기술력 가지고 거의 제로화 수준으로도 저는 위에 인자들을 제로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저는 소각로 시설은 그러니까 친환경 소각 시설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갖춰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도 해요. 네. 좋습니다. 이따가 어차피 또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후보님께 또 여쭤볼 예정이어서 그럼 일단은 문제점 세 가지를 이렇게 꼽아주신 거예요. 원주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계획이 안 보인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뭐라는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 거냐? 지금까지의 어떤 시정들은 아니면은 뭐 역량이 없었던 거냐? 알고는 있는데 의지가 없었던 거냐? 좀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책 방향이에요. 네, 무슨 방향의 얘기냐면 표심에 너무 표심에 너무 연연한. 저는 뭐 네.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뭐 약간 한치 앞만 보는 정책 위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표심보다. 그 동안의 어떤 정책 방향이 너무 정치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치와 행정은 반반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선출직이 아닌 군수나 시장들이 맨 처음에 발령을 받으면 어딜 가요? 맨 처음에 산불 나면 큰일 나니까 산부터 올라갔다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요즘은 산에 올라가는 시장 군수님들 안 계시죠? 기사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우리 원주시의 정책 방향은 표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부분들, 정말 군부를 떼야 되는 부분들을 놓친 분들이 있었다고 보이는 거고, 이제 그게 가시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결과가 안 좋은 결과지만 재정 자립도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누적돼서 나타나는 거네요. 이거는 뭐 비단 민선 8기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럼 계속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출마하신 계기와도 연결이 될 텐데. 그러면은 후보님은 뭐가 다릅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후보님도 정치인인 이상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다른 정치인들과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유권자의 표를 바라는 이상. 근데 후보님은 표를 의식하지 않고 정치와 행정을 잘 섞어서 해나갈 수 있다. 어떻게 장담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욕심이 일단 없어요. 욕심이 없으세요?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시의원이 처음에 될 때 실질적으로 저는 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또는 울타리가 돼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의원이 되고 나니까 안 보여도 될 것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주 시민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울타리를 돼줘야 될 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누가 과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실 분들이 있느냐. 제가 고민을 하게 되기 시작한 게 그런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열악한 경제 환경 또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 아이들 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정말 가슴 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 이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예. 이게 사실 뭐 모든 후보분들이 다 이제 말씀은 그렇게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장 진정성이 있다, 욕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거는 우리 사실 뭐 보시는 청취자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긴 한데 어쨌든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욕심이 없고 정말로 이 행정력을 나의 역량을 발휘를 해서 내가 의정 활동하면서 느꼈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근데 뭐 저도
그래도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정치인으로서의. 네. 그 욕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그래요. 사실 가난하게 그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적 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어해요. 아,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당연히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좀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의 부재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마인드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다 내려놓게 된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내려놓게 된 동기가 자기의 영달과 관계없이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나 영달을 제외한 나머지의 욕심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 제가 그 안에 그냥 같이 참여하고 동행하는 것이지 뭐 이걸 굳이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일 수는 있지만 개념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욕심의 이제 정의가 좀 다르시다. 네, 네. 사회적 어떻게 보면 대의를 위해서 좀 더 공익을 위해서 나의 좋게 욕심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잘해야 이게 시청률이 올라가고 시청률이 올라가야 네. 또 우리 이게 원주 아는 척 이게 경제 성장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희도 이제 선거 앞두고 이제 후보님에 대한 뭐 이런 표현까지 그죠. 검증 아닌 또 검증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좀 잘 감안해서 네,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광고료 많이 나오게. 네. 아유, 그러면 이제 후보님 본격적으로 좀 이제 공약, 또 네네. 정책에 대해서 네. 질문을 드릴 텐데 도시 기반 대전환 강조하고 계십니다. 뭐 아까 세 가지 문제점 들어보니까 원주를 하여간 뜯어 고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후보님은 어떤 원주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안정적인 원주였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래가 좀 행복한 도시. 이게 좀 추상적인 표현일 수는 있는데, 진짜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냥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동안에 그 고민한 내용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문화, 그러니까 사회 문화가 좀 더 저는 좀 지금 너무 능력 위주로 편향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인성을 좀 개발해서라도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축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들 그래서 그 더불어 사는 어떤 세상들을 이것도 좀 추상적이네. 아니요. 근데 약간 어떤 그런 건가요? 조금 뭐 우리 입시도 그렇고 약간 이제 능력주의적으로 가는 측면이 뭐 아까 인성을 얘기해 주셨지만 좀 그런 부분은 좀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이신 건지. 그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성. 가정의 사회성도 중요해요. 뭐냐면 방사에 벽 하나를 놓고 엄마와 아이가 그 핸드폰으로다가 문자를 주고 받는 거. 예. 그런 거. 예, 그런 것들도 문제고. 약간 소통의 좀 역설적인 단절이네요. 그게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아이들이 네. 대화하는 것을 겁낸대요. 뭐 그런 게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죠.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그 친구들 간에도 그렇지만 친구들 간에 의외로 그 이해타산을 따진다든가 그 다음에 또 선생님과 제자 간의 어떤 관계가 그 어떤 우리 일반적인 그 어른들의 눈높이하고는 좀 다르게 점점 비춰지는 것이 좀 아쉽다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나 이런 게 또 계속해서 좀 후퇴를 하고 있다. 네, 옛날에는 이제 우리 이거 전체를 사회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그 이렇게 이해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 또 이런 것들이 그 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뭐 주막거리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 예, 제가 요새 조금 마음 상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원주에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광수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죠. 좀 후퇴했지만. 예. 그랬는데 아니 지금 이제 시행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65세 이상으로 공약을 했는데 이제 70세 이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수혜자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거냐는 것을 좀 고민했었으면 좋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80세가 넘고 90세가 넘으면 본인이 움직일 수 없으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그 지급을 받으면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비율상 또 많겠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공정하고 공평한 거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좀 공정하고 공평한 건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트 체육이든 생활 체육이든 간에 좀 더 그 수혜자들이 좀 더 접근성이 좋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또 그 저는 뭐 시정의 또 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건강 관련, 그러니까 예산을 쓴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도 원래는 뭐 65세 이상으로 공약을 했는데 이게 후퇴한 것도 결국 예산 때문이잖아요. 예산 그러니까 이게 때문이죠. 진짜 그분들의 니즈나 타기 때문이 아니라 그돈 때문에 그냥 계산기 두드리다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이 짜여지면은 결국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도 별로 가닿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결국은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더 네. 더 좋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치는 거거든요. 기왕 또 돈 쓰는 거 그렇죠.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 네. 네 번째까지. 예, 네. 환경적인 부분인데 환경 많이 강조하시죠. 예, 이거는 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환경적인 부분은 제가 그동안 뭐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왔기 뭐 조례도 만드시고 발언도 많이 하시고 많이 했으니까. 이따 한번 더 여쭤볼 거예요 기후 아, 관련해서. 네, 네. 이따 한번 또 실컷 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다들 이게 마지막인데요. 네. 교통입니다. 교통. 저는 옛날에는 이 교통이 이렇게 어떤 한 분야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통도 중요한 그 방향의 한 꼭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통 그 정책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도시의 그 퀄리티, 질을 좌우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공감합니다. 네. 우리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나 매년 뭐 원주에 살기 가장 불편한 이유 설문조사하면은 매년 1위 나오는 게 사실 대중교통이잖아요. 교통 불편. 거기 할 얘기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운전면허 없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항상 이제 버스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자전거 타거나. 근데 시간 없으면 결국 택시 타죠.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 교통체계가 좀 대중교통체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누구보다도 이제 목소리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원인도 제가 알고 네. 그 답도 제가 압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저는 그거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좀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교통 그러시죠.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 이게 대전환의 기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문제의식하고 비슷하네. 이제 경제 때문에 일단은 경제를 이제 또 바꾸겠다. 그리고 사회성 이걸 또 문화를 통해서 좀 키워보고 건강에 대해서도 적재적소 예산이 잘 쓰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 관련 또 교통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관심이 있으시니까 요거를 좀 이제 원주에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 쪽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임기 내 세수를 2배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으니까 일단 자립도부터 키워야 어쨌든 파이가 커지지 않겠냐,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아지지 않겠냐 이런 논리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원주 횡성 음성, 충북 음성이죠. 충북 음성을 잇는 광역 산업 물류 벨트를 구축하고 AI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건데, 요걸로 세수 대폭 증가 가능합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원주시가 세수가 세수가 적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업체의 그 세수원은 네. 세적지예요. 그러니까 본사를 원주에다가 뒀느냐 안 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삼양식품이 원주 게 아니에요. 본사가 여기 있진 않죠. 아니죠. 네. 그냥 삼양의 계열사 4개가 이렇게 이름 막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네. 유튜브인데요. 계열사 4개가 그냥 원주에 소재지로 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매출액의 그 적은 규모만 원주에다가 지방세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 법인세나 이런 거는 본사가 이제 원주에 있어야 그렇죠. 직접적으로 수혜가 오는데 그건 다 이제 서울에 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로 놓고 보면 그 공장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책정되는 세액은 좀 있어요. 지방세액 중에. 근데 가장 큰 거는
본사가 여기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 그러면 원주에서 아무리 불닭볶음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하더라도 재미는 서울이 보게 되는 재정적으로 약간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하네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네. 한일전기가 갔잖아요. 세종으로 갔나요? 갔죠. 네, 세종으로 갔죠. 갔어요. 풍세라는 데는 세종 천안입니다. 천안. 아, 천안이요. 원래 여기 원주 우산동에 있던 어떤 향토 기업인데. 네, 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칼럼까지 쓰셨잖아요. 저는 네. 뭐 가슴을 쳤죠. 근데 말렸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 기업체가 원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기업체를 원주에다가 많이 유치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사 자체가 원주에 있는 향토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본사가 있어요. 공장을 원주에다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공장이 원주에 있지만 그래서 뭐 심지어 자금도 지원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원광수 시장 들어와서 지금 적지 않은 돈이 뭐 몇천억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 기업체도 몇백억씩 지원하는 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했을 때 본사가 원주이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좀 더 커지죠, 파이가. 근데 공장만 오게 되면 그냥 공장 규모에 따라서 내는 세금, 지방세가 있거든요. 네. 뭐 그 정도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네요. 효과 그렇죠. 자체가, 그리고 창출 효과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자동화 시스템으로다가 네. 거의 대부분 운영되는 공장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로자 수가 많지 않아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 없는 거죠. 하다못해 삼양도 이제 거의 자동화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를 충족할 수 없는 것도 문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속 깊게 좀 판단하고 기획하고 또 뭐 연출도 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지방세 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고, 일단 이제 그렇게 해서 기업체에서 낼 수 있는 지방세 수원을 좀 많이 확보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그 지방세를 낼 수 있는 많은 그 풀뿌리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공인 제가 도시형 소공인에 대해서도 아마 전국 최초로 많이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소공인이 약간 소규모 제조업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신 거죠? 5인 이하의 그 뭐 직원들을 두고 네. 생산을 직접 해서 판매를 하는 데가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하고, 도시형 소공인 지원센터가 이번에 들어섰죠. 예, 들어섰죠. 동아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전국 최초로 뭐 조례를 만들고 막 그랬어요. 아, 네. 예. 또 어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했는데, 이래서 이제 집적지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지금 원주에도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이제 지정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상공인,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소공인들을 통해서 뭔가 그 특화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그 여건이 주막거리예요. 또. 아, 또 이따가 등장할 텐데. 네, 아, 또 네. 다 연결이 되는군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 도시형 소공인들로 인해서 그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와주고 그 사람들이 판매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그 소공인들이 집적화해서 판매하고 홍보하고, 또 이 홍보 구조도 네. 원주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세계적인 홍보단을. 세계적으로까지 갑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서 네. 재밌어요? 아유, 또 진지한 예를 들어 얘기죠, 이것도.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네. 외국에서 이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한테 관광공사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SNS 같은 걸로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특히 원주로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아, 그 홍보에 대한. 예, 그래서 홍보 자료를 올렸을 때 아. 이게 원주서 카운트가 될 수 있도록. SNS 이벤트네요, 일종의.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원주 한국에 왔는데 어딜 가지? 이러면
내가 할인 받으러 가야지 원주로 뭐 이런. 이 구조가 이제 또 말씀 드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식은 세수 부족에서 출발을 해서 근데 이제 지금 뭐 기업은 많이 유치한다고 하는데 결국 본사 없으면 이거 한계다.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사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대기업 본사가 올 일은 없으니까 사실 중견기업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원주의 향토 기업을 육성하는데 그것은 이제 소공인, 도시형 소공인을 아주 집적화해서 많은 정말 소공인을 육성을 해서 풀뿌리 어떻게 보면 집적 단지를 만드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세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또 구조를 만드시겠다.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제가 기억하는 건 소상공인 정책은 참 많았는데 그러니까 소공인 정책은 이제 좀 척발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후보님은 그거를 좀 더 디벨롭 하시겠다라는 네. 구상인 거군요. 네. 제가 이제 18년도인가 이미 소공인 얘기를 했고요. 아, 일찍 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황골역 뭐 그다음에 그 뭐 칼국수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그래서 칼라반 얘기도 나왔고 뭐 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들인. 근데 이제 저는 그 시연의 가치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예. 야, 근데 이게 소공인 제가 무슨 뭐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형 소공인만으로 이제 세수 2배 증대를 하면 아니요.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지는 네. 기업이죠. 기업체에서 그러한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주에다가 세적지를 둘 수 있는 기업체를 물론 유치도 하고 노력도 육성도 하되. 해내고 그건 그거고 플러스 저는 이제 풀뿌리 기업체라고 아까 말씀드린 소공인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기업 성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공인도 성장해야지 세금을 많이 낼 것이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뭐 돈을 많이 걷어서 지방세를 많이 높이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원주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지방세수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을 팔아서 그래서 부동산 거래 차액에 부동산에서 나오는군요. 그게 하나 네. 또 하나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 거래에서 나오는 재산세 뭐 이래가지고 지방세의 재원이 좀 그 체질이 약해요. 이게 또 지속 가능하진 않잖아요. 뭐 자동차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경기가 지금 이렇게 뭐 아파트가 안 팔리고 그러면요. 부동산도 그렇고. 네. 세수원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기업이나 어쨌든 이런 경제 계속 생산 활동에서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건데 기업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물류 허브 도시도 어쨌든 연결이 되는 거네요. 이게 잘 인프라 이렇게 깔아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기업체 얘기를 저 했는데 그 아까 삼성 반도체 얘기했었잖아요. 네. 나옵니까 다시? 네. 삼성 반도체는 사실은 허브예요. 사기입니까? 네. 뭐 저는 허구라고 네. 얘기를 하고 현 시장님은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죠. 그러니까 4년 지났는데. 근데 그때 언제까지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바람에 아직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물을 제가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뭐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삼성 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로 눈을 돌리고 또 클러스터에서 소부장 쪽으로 가고 소부장 쪽에 뭐 가다가 이제 뭐 교육원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뭐 인증센터 이런 걸로 가죠. 예, 지금. 인증센터 네. 뭐 거의 뭐 검증센터도 네. 있고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회적 기반은 될 수 있지만 경제적 기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걸로 물류 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류 산업인데 앞에 첨단을 붙인 거고 네. 물류도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노동 집약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한 그래도 아직은 물류 쪽에는 그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보는 거고 지금 그 영서권에 물류 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허브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물류 단지로 두자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그 교통망과 연계를 시키자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광역 시도를 벗어나는 그래서 음성서부터 쭉 연계해서 원주까지 이어지는 원주 행성까지 이어지는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를 좀 놓겠다는 거고 전용도로는 음성에서 증평에서 이어져서 문막까지 이어지는 전용도로를 놓겠다는 거고 그를 통해서 물류 그 중간 중간에 그 물류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류 단지를 그러면 어디다 두려고 하느냐? 네. 늘 말 많은 소초 쪽에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아 소초에 예, 왜냐하면 가격이 싸잖아요. 땅값이. 조성하기에 조성하기가 빠르고 쉬워요. 교통도 좋아요. 횡성하고 접근성도 좋고 원주도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리 멀지 않은 데가 그 소초고요. 그래서 여기 뭐 원주 공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허브 구상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예, 예, 위치적으로도. 그래서 교통의 인프라는 잘 갖추면 훨씬 더 좋아지고 그거와 연계돼서 제가 얘기하는 은퇴자 마을도 거기랑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북부권 그러니까 원주 옛날 원주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쪽에 그 원주 북쪽 끝까지가 다 새롭게 그 형성되는 산업 벨트가 될 겁니다. 예. 소초가 어쨌든 좀 중점적으로 예, 그 예. 구상에서는 핵심 지역. 그래서 이제 소초 쪽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뭐 얘기들을 좀 했어요.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게 뭐 어디 결혼식장 가서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원주 행성 통합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얘기가 좀 시끄러워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얘기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아주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 나온 김에 원주 행성 그래요? 통합. 네. 여기가 오늘 기회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졸속으로 하기보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계시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물류산업단지 얘기하고 은퇴자 마을 얘기하면서 얘기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것은 일단 경제적 통합을 갖추자.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그런 허브 물류 공간들을 만들어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맞춰 나가는 거네요. 예, 일단.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이제 그 원주 사람도 오고 횡성 사람도 거기 들어와서 일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섞이겠네요. 예. 그럼 이게 사회적 통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합을 갖춰가고 나면 행정적 통합 얘기가 서서히 나오게 되는 거고. 마음이 가까워졌으니까. 예.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저는 이미 횡성군이 아니라 횡성구라는 얘기를 썼어요. 횡성구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주시에 횡성구를 자치구를 두고 지구로. 그리고 원주의 일부를 횡성구에다가 편입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횡성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 어떤 횡성구의 자치 그 행정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토론을 하자는 거죠. 군민 시민들이. 지금 그 횡성이 우려하는 게 결국 흡수 통합되는 거 아니냐 원주한테. 근데 지금 거꾸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원주시 그냥 원주시 횡성군대 횡성군은 원주시의 일부를 흡수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주겠다. 예. 요건 그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서로 불신이 있으니까 횡성이 특히 불신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어떤 신뢰를 좀 쌓아 나가서 이해관계 일치시켜서 믿음을 준 다음에 그럼 이제 마음이 가까워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정 통합도 좀 수월하게 되지 않겠냐. 토론을 통해서. 예, 그때 고민을 해도 되는데 앞 빼고 던졌죠 그냥. 통합만 의제를? 해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뭐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안 이제 자체는. 예, 네. 말을 한마디 한마디 이제 보태고 섞다 보면 거기서 이제 좋은 어떤 또 다른 또 결합체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쨌든 요즘은 뭐 너도 나도 합치는 게 대세다 보니까 네. 기초 단체 차원에서도 이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것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은. 저는 뭐 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서서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경제 측면에서는 좀 두 축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도시형 소공인을 통한 풀뿌리 경제의 어떤 집적화 그리고 그것을 더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지금 이제 첨단 물류 허브 인프라를 또 조성하는 네. 것 그것은 또 지역 통합까지도 또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네. 점 이런 비전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은퇴자 공동체 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군 유휴부지 지금 원주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학성지구가 특히 이제 아마 여기다 이제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마침 지금 정부도 은퇴자 마을 추진 중이잖아요. 이 네네. 특별법이 얼마 전에 또 가결이 됐죠, 국회에서. 이제 조만간 뭐 공모 사업도 할 것 같은데 결을 같이 해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군 유유부지 활용을 두고는 그동안 참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청년 신혼부부 공동주택을 만들자, 뭐 창업시설, 뭐 스타트업 혁신시설 만들자, 뭐 시민 공원화하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왜 하필 여기다 이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이 우리가 군 유유부지를 그 정부에서 뭐 잘 안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하고 이 계획안이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지자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꾸며서 어떠한 공공성을 가지고 가고 미래지향성을 두겠다.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기획안들을 만들어서 올려야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 없었어요. 정부가 볼 때 타당성이 없었다. 지금까지 뭐, 제안된 네. 아이디어들은. 뭐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니 뭐 하셔도 되죠. 가시적 뭐.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방치돼 있는 데도 있어요. 원주에. 그렇죠. 이게 지금 45만 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뭔지 정책 방향이 뭔지를 알면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퇴자 마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은퇴자 공동체라는 것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군유부지에다가 넣게 되면 당장 가격이 싸지잖아요. 토지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경쟁력은 당연히 갖춰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은퇴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제가 이제 은퇴자는 정년퇴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력 단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주형 은퇴자 공동체 도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력 단절자 그러니까 뭐 20대가 될 수도 있고 30대가 될 수도 있고 50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언론에서는 보통 이제 55세 이상으로 얘기를 55. 하는데 근데 원주형은 이제 후보님 구상하시는 거기서는 20대 30대도 이제 경력 단절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렇죠. 해당이 될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그 폭을 넓혀보자는 거죠. 그 가능성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50대도 사실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주축이 되겠지만 그 경력 단절자까지 포함을 해서 기획안을 저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그동안의 은퇴자 마을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예요. 제2 인생을 찾고 싶은데 그 은퇴자 마을이 마련돼 있는 곳에 그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직업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바로 지금 얘기한 소초 얘기했던 물류 첨단 물류 허브 도시에다 둔 거예요. 아 거기로 취업하실 수가 있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만들어내 줘야 물론 거기가 다가 아니지만 다른 뭐 기업체도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거기 가면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경력 단절자는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상지대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UBRC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UBRC는 그냥 20대 학생이 아니라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대학생 평생교육 개념. 평생교육. 그러니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개념이겠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다시 전문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UBRC도 거기다 두고 그리고 첨단 물류 허브 도시도 두고 이렇게 돼서 그냥 학습과 주거와 일자리가 같이 연결될 수 있게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상지대학교를 제가 그 울타리를 허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칼럼 쓰신 것도 봤습니다. 예. 아, 보셨나요? 저기 뭐 어디죠? 또 정문 자체의 개념을 저쪽 학다리 뭐 이쪽까지 넓히자 상지대. 그래서
옥스퍼드처럼 만들자는 거예요. 옥스퍼드가 그 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근데 예. 그 도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역 옥스퍼드- 전체가 약간 대학처럼. 옥스퍼드가 옥스퍼드 대학이고 네. 옥스퍼드 대학이 옥스퍼드예요. 그러니까 어. 도시의 컬리지들이 네. 다 분산돼 있어요. 옥스퍼드 곳곳에? 전체. 예.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대학마다에 가서 이 대학 이 과에 가서 공부도 수업을 받다가 또 적 대학의 그 과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럼 기숙도 거기서 뭐 여기서 살기도 하고 저기도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들도 상당히 꽤 되는데 대부분 도보로 다녀요. 그러다 보면 뭐 거기 상권을 이용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요즘에 학생들이 잘 학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잘 안 오니까 그러면 놀러라도 오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학교는 뭐 사실 그 뭐 예나 지금이나 대학생분들은 낭만이 있을 때니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낭만을 갖춰 네.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를 갖추겠다. 그러니까 구상은 이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동안에 이제 은퇴자 말 과거에는 이제 실버타운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 문제점이 이제 일자리가 없었던 문제들 그런 것은 이제 물류 허브 그 굉장히 중요한 구성이네요. 소초면에 거기가. 근데 저는 한 가지 우려는 거기가 이제 점점 이제 기술 집약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일자리는 점점 이제 대체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계를 AI라든지 그러면 이게 은퇴자 마을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이 양 자체가 줄어드는 또 문제도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것도 약간 좀 걱정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시니까. 근데 뭐냐면 우리가 제2의 인생 이렇게 얘기할 때 제2의 인생은 처음에 그 직업으로 가졌던 자리와 유사한 급여를 받고 싶어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노동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으신 그렇죠. 거잖아요. 쉬지 않고. 예. 예. 그래서 조금 뭐 그 금액은 적더라도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 그러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러한 매트리스는 깔아주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뭐 청년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뭐 남성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럴 경우에 이제 교육의 기회를 상지대의 어떤 그 우산동 캠퍼스화를 통해서 또 도모를 해보겠다라는 구상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스케일이 크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부 방침도 지금 은퇴자 마을 조성에 적극적이니까 군 유일부지를 또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냐 그렇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또 그런 우려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후보님이 그 공약을 내세우니까 이게 아니 지금 원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 자체가 중장년층으로 이미 되고 있는데 이 더 중장년층을 이제 끌어들이겠다는 거냐. 지금 청년은 떠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은퇴자 인구 중심 정책이 조금 이제 생산 활동의 저하라든지 좀 소비 중심의 인구 구조 낳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점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해 보시겠다는 거죠. 어쨌든 경력 단절 청년 여성들도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청년은 저는 이렇게 봐요. 네. 뭐냐면 이 실질적으로 그 직업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 원주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외지로 유출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본인이 원하는 그런 거죠. 자기 능력을 뭐 양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요. 그게 아까 얘기한 그 도시형 소공인이라든가 그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고 또 아까 얘기한 은퇴자 마을을 위한 뭐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물류 뭐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환경을 갖춰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거꾸로 뭐 그 아까 얘기하시던 그 청년 주거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45만 평이라 그랬잖아요. 45만 평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은퇴자 공동체 도시는 그냥 일부분이에요. 작은 거고 나머지 그래요? 얼마 정도요? 그러면 은퇴자 마을이라는 게? 15만 평 정도. 15만 평 정도. 예. 저희가 정지들까지 다 합쳐서 15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축구장 한 7, 80개 정도 규모네요. 그래도 크긴 큽니다. 그 정도는 꽤. 그렇고
근데 그게 다 공동 주택식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 구축해야죠. 뭐 의료, 병원도, 문화, 뭐 복합시설 다 네, 들어가야죠. 네, 네. 공원도 있고 그게 정지들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도 30만 평이라는 데가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일부를 청년 주택을 짓고 싶은 거예요. 아, 그 계획도 있으시군요. 예, 예. 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통일 아파트 있잖아요. 통일 아파트를 급양대 쪽으로 옮긴다는 국방부 계획이 있어요. 예. 근데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제가 시작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할 겁니다. 근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자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통일 아파트 부지를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는 매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설 비용,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통일 아파트를 짓는데 비용을 그게 충당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지자체에다가 넘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국방부가 좀 어느 정도 혹할 수 있는 군 전시관을 두고 거기에다가 학생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AR, VR 이런 것들 구축해서 체육시설, 그러니까 실내 체육시설도 두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계획도 있고 또 일부 군 유휴부지에는 그 청년 주택.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메리트가 값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값이 안 들어가는 건물은 아파트는 지면 거의 반값이에요. 자동적으로 예.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기할 거요 없다는 거죠. 그냥 건물만 지면 돼요. 청년들이 원하는 그냥 유니트만 구성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청년 주택 뭐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다른 도시보다 원주는 훨씬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유휴부지가 많은 게 또 역설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청년들이 좋아하는 공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인테리어로 좀 값싸게 하면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면 구상 제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또 전문가이시니까요. 뭐. 그래서 제가 너무 가격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함부로 반값 얘기를 못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는 그 반값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참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형적인 틀에다 어떻게 갖춰 놓느냐고. 아, 경제 후보를 계속 비판하셨잖아요. 또 그거 가지고 반값이란 말이 세게 얘기했어요. 원주시의 재정 형편을 모르고 남발하는 말잔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아, 그랬구나. 네, 그럼 어딘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값이라는 것은 이게 아예 정량적으로 이게 선언하고 나가는 것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그게 정치적인 그 언술 뭐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행정가는 그런 표현들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거죠. 시장은 시장다워야지 시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어쨌든 이게 저는 관건은 좀 조화가 잘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퇴자 마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우려하는 측에서는 어쨌든 이게 뭐랄까요, 좀 주변의 집가 상승으로 결국 이어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좀 더 재력이 있고 아무래도 중산층 은퇴자들이 이제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소득층 은퇴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집가 상승이나 뭐 이런 것을 동반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영동권이나 속초 이런 곳에서도 어쨌든 은퇴자분들을 유치할 때 그 주변의 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화했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쪽도 있으니까 원주도 그런 구조를 또 가속화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근데 또 반면에 어쨌든 다른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또 청년 사회주택을 또 공급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게 어떻게 잘 조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상세를 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뭐 땅값이 안 들어가면 그 집가가 상승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땅을 매입을 해서 그 뭐 집을 져서 파는 분양을 하는 그런 기업체들의 분양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원주 도시공사 얘기도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 수익 구조가 다시 시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시에서 환원시킬 수 있는 재간이 없으니 공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개발을 담당해서 이익 환수까지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죠. 네, 공영 주도의 개발. 예,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축해야 되는 그 돈들 말고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환원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도시개발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관광 산업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 지금 이제 시설을 갖춰가는 그러니까 공연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이나 이런 게 있지만 시설을 갖춰가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거의 원주에 지금 현재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 기반만 잘 갖추면 외지에서 원주 와서 찾아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가 이게 잠재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잠재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잘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맨날 문화에서 하는 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문화가 이게 좀 그 테마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외지인들이 볼 때 원주는 이거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러한 주제거리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춘천 광릉과의 차이죠. 그죠? 사실은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요. 한지도 원주만의 한지야. 그게 제일 안타깝죠. 사람들이 한지려면 전주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개척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존의 자원도 충분히 그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새로 만든다면 또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지금까지는 부족하거나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거기에 기반을 역사에 두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주의 그 가장 커다란 장점이 그 오랜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테마들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 바로 들어가 보죠. 서남부권의 이제 첨단 주막거리 벨트 이제 조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름만 들어서는 이제 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주막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겠다는 건지 잘 감이 안 와요. 이거 어떤 겁니까? 주막이 옛날서부터 우리가 저작거리, 주막거리 이게 그냥 기숙의 그 목적이 있는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아, 더 나아갑니까? 원래 주막거리에는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도 있는 거고 그리고 흥청멍청하는 술 문화도 있는 거고 잠자리도 있고 뭐 거기 아주 그냥 작은 그 인생살이가 거기 다 녹아 있는 게 주막거리예요. 그냥 다만 여행자 위주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만들어 놓겠다는데 앞에 첨단자를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아까 얘기한 뭐 소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설 그 판매 장소까지 갖춰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저는 빛과 물과 불의 가상 공간까지 다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른 도시에서 보지 않은 그러한 공간들을 연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서 공연을 했는데 유명한 공연자가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 관람을 원주 와서 하는 거죠. 원주 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원격 공연이 가능하도록 꾸며가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첨단 기술을 가지고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대한민국의 연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주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획하고 연출해서 공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 인프라를 그 이제 그 판매라든가 아까 얘기한 판매, 유통, 홍보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갖춰가자는 거고 심지어는 학교의 과도 거기와 맞춰서 그 창작 문화를 갖춰갈 수 있는 과들도 신설하고 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제가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약간 이제 뭐 우리 약간 판매장 같은 소공인 분들 약간 부스 같은 것도 그런 상설 부스 같은 개념으로 있고 한쪽에서는 뭔가 버스킹 공연 같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서 오신 어떤 분들의 그런 무대가 펼쳐지는 공간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인 공연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작은 공연들이 여러 개가 그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공연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대가 그동안에 우리가 보던 무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싸이쇼를 하면 싸이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뭐 물도 뿌리고 뭘 하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는 그런 공연 문화를 다 갖춰서 그냥 본인이 그 공연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매지 저수지 밑에서 그 무대가 솟아오른다든가. 그래요. 이게 뭐 직접 봐야지 이게 감용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가상현실로. 가상현실로 그렇게 갖춰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없으면
어렵지만 기술력이 있으면 갖춰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시연을 할 때 컴퓨터로다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면 드론이 알아서 움직여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카메라를 어디에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기획돼서 이미 갖춰진 무대가 있는 거죠. 아, 그 뭐 요새 뭐 서울에서 드론쇼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예컨대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면. 그래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대를 원주에다가 만들어 놓고 예. 일단 무대 인프라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원주가 점점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주에서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그랬을 때 수익 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전체가 공연 단지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벨트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남북권에. 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원주 승안동이 유명한 주막거리였어요. 예전에요. 예전에. 그래서 그 어디지? 흥원창에서 네. 흥원창에서 물물 교역을 하고 넘어와서 주막거리까지 넘어와요. 그 주막거리에서 기숙을 하고 그 넘어오는 게 관설동이에요. 그러니까 관설동에 와서 이제 대기를 하죠. 그러다가 원주 가명에 들어가서 마련을 한다든가 뭐 그런 구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승안동이 유명한 영서 지방의 주막거리였기 때문에 그 상징성도 있고 또 그걸 잘 살리면 기획안도 좋은 기획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서남북권을 고르신 게 어쨌든 과거에 그런 그 실제 역사와 또 접목이 가능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원주에 있었던 지역의 역사와 또 뭐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소재로 한 좀 콘텐츠 이걸 좀 상권과 접목을 해서 현대적으로 어쨌든 좀 재해석 구축을 해보겠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연계 소문이 원주랑 이제 연관이 있다더라. 근데 네. 제가 뭐 이런 얘기는 근거는 사실은 크게 없고 그냥 어디서 그냥 한두 줄 있는 걸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 소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연계 소문이 아니고 연계 소문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연계 소문 도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를 전체를 아니고 아니, 그렇죠. 거기에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연계 소문 하나 가지고도 원주와 맥락을 같이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꼭 연계 소문이 아니래도 관계가 없죠. 아 요즘은 뭐 저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때문에 영월이 일단 가장 핫하지만은 다른 적도 어떻게든 그 단종과 연을 연결해가지고 콘텐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다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끌고 와서 자기들이 이제 소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필요한 것 좋은 같습니다. 사진관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거보다는 몇십 배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봅니다. 예. 무대를 어쨌든 만들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무대를 채우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또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뻔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관스러운 게 아니라 좀 창의적인 콘텐츠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예술가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뭐 시민 참여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버넌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 민선 8기 시장에서 가장 비판을 받은 게 이 문화가 너무 이제 관치 행정으로 간 것이 아니냐. 뭐 보훈 인사 논란도 있었고 이런 문화 도시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낙제적으로 추락하는 일도 있었고 아카데미 극장 철거도 있었고 굉장히 뭔가 졸속불통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문화 행정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이제 그동안도 좀 부족하다 그래도 좀 살아나는 듯 하다가 문화도시나 이런 걸 통해서 지난 4년 동안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후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문체부가 선정한 지금 제2기 로컬백 이게 사실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 얼마나 잘했냐 요거를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그 선정인데 로컬 100에도 춘천, 강릉은 다 들어갔는데 원주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자체의 이제 문화 행정이 얼마나 이제 잘 그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잘 보장해 주냐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편 지난 4년을 들어봤을 때. 그래서 후보님도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의지가 강하다 보면은 자칫하다가는 이게 또 약간 시장의 뜻대로만 이게 또 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팔길이 원칙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좀 어떻게 보장을 하실 당연히 생각은 있으실 텐데. 저야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뭐 제가 네. 드린 얘기와 뭐 거의 맥락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뭐 굳이 그 부연 설명까지는 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역사적 관점에서 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기반으로 해서 원주의 특화 있는 문화 환경은 좀 갖춰가자.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원주가 뭔가 그 새롭게 만들어지고 갖고 가는 게 특화를 기반으로 해야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화라는 게 결국 그냥 말 그대로 그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잘 갖춰가면 실질적으로 그게 앞으로 지속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제가 미래 세대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상에 가장 커다란 포지션을 차지한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문화는 통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관점 자체가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주제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것만으로 저는 제가 할 일은 다 한다고 봐요. 시에서 할 일은 지자체에서 할 일은 그게 다고 대신 이제 지원 방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주를 어떻게 알려서 원주에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 뭐 공평하게보다는 좀 더 그 정성적 평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는 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뭐 그냥 대놓고 무조건 전 복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 있는 복지 실현이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화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 원주의 문화는 특화된 문화를 그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그 가지 자르기도 하고 또 분칠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생겨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다시 뭐 재생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될 겁니다. 저는 뭐 문화에 대한 부분은 그는 도시 성장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개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문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요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선 8기가 원광시정도 그 여러 가지 문화 쪽으로는 이제 사업을 했잖아요. 사실 만두 축제도 그 일환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벚꽃 버스킹이라든지 문화재단을 활용해서 뭐 에브리싱 페스티벌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과연 시민 주도적이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창의성이나 이런 게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어떤 콘텐츠였냐라는 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후보님들이 어쨌든 그렇게 문화와 관광, 예술의 중요성은 얘기하지만 그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사실은 결국에는 그냥 관의 어떻게 보면 의중, 입김대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이 콘텐츠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보장이 되는가에 대한 우려 지점이 사실 있어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문화재단도 사실 그 동안에 보면은 전전임 시정에서는 사실 전직 관료 출신이 뭐 대표이사가 된다든지 이번 시정에서는 의료인 출신이 갑자기 전문성 논란 끝에 대표이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말씀은 다들 이게 뭐 자율성 보장하고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하시는 건 인사부터도 예산 집행부터도 엇박자가 나니까 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후보님들한테 이런 걸 좀 질문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전문화를 갖춰가려면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고요. 저는 그래서 원칙은. 제가 그래서 거꾸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주천이 거꾸로 흐르니까 복잡한데 어렵게 찾지 말고 거꾸로 흐르는 원주천 잘 활용해 보고 그런 문화 가지고 뭘 만들어 봐라. 저는 그래서 그 페이스 페인팅 뭐 대회 같은 것들도 뭐 갖춰가는 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너무 어려운 데서 찾고 너무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화의 생성 자체는 실질적으로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것 흘러가는 같아요. 대로 예. 네, 원주천 말씀대로 네. 알겠습니다. 자, 큰 주제 좀 얘기해 볼게요. 갑자기 기후 위기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래 세대, 현재 세대도 마찬가지고 가장 화두니까 원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해야죠. 지금 걱정들이 많긴 한데 복잡한 현안도 많습니다. 이제 뭐 강원 특별법도 뭐 상당히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원주 입장에서 근데 또 난개발이나 생태 파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당장 이제 치악산 케이블카 민선 8기에서 추진할 때 또 반발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소각장 관련한 어떤 생활 폐기물 문제. 그리고 이제 에너지 문제, 송전탑 문제도 아마 이제 계속 걸릴 텐데 시장이 되면 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근데 후보님이 어쨌든 환경 문제
꾸준히 관심을 드러내셨어요. 뭐 조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원순환 관련해서 뭐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도 내셨고, 뭐 환경 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급 지급 조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친환경 정책 관련 여러 가지 뭐 5분 발언, 시정 질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비전과 전략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좀 어떻게 정책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환경 정책 얘기를 하면 네. 이게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요거 하나로 한 1시간 이상 얘기하실 수 있죠, 사실. 이게 도쿄 의정서부터 네. 사실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양 투기가 한참 심했을 때 그 지구 오염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벌써 그게 2000년대 초니까 상당히 꽤 벌써 20년도 넘으셨네요. 예,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그냥 그렇게 좀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좀 살기 편한 구조 환경을 갖고 가면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너무 이런 부분들의 추상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배제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큰 틀로 놓고 보면 되게 일단은 보전이냐 또는 개선이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보전인 차원의 부분들은 이제 현재 가꾸어져 있는 것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인자를 줄이고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잘 둬서 그 이어갈 거냐, 아니면 이걸 좀 더 바꿔서 개선점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고쳐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인 건데, 저는 지난번에 이것도 또 본의 아니게 네. 예, 또 전 정부 비판을 하는 하실 건지 필요도 모르겠지만 있죠. 네. 저는 저 중앙공원 같은 것들 개발하는 걸 제가 깜짝 보고 놀란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원주가 지금 공원 면적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쉽사리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사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기 오염 인자가 너무 많고 아직도 대기 오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력을 갖춰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심지어 도로의 그 흙먼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 피해들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그 단속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갖춰가고 또 이 부분들 이것을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과연 누가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완충 녹지는 뭐 크게 세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 유발 시에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생각 없이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원도심 일대에다가.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완충 녹지를 해제해달라는 수많은 민원들 이런 것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일정 어디 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마트를 지나서 네. 그 택지 조성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예. 그 남원주 역세권이라고. 크게 했죠. 예, 그 큰 도로 옆에 지금 방음벽이 있고 방음벽 뒤에 완충 녹지가 있어요. 완충국자 방음벽 뒤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또 공원 우리가 그 제2공원 뭐 저희 아파트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네. 아파트를 지면서 네. 어스안카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흙막이를 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연구안카 같은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건 공원 지역에다 박아요. 아, 그걸요? 예, 설계 당시에 제거용 어스안카를 박아야 되는데 연구용 어스안카를 박아서 공원에다가. 공원에다 박아요. 몇십 메다씩. 아직도 수천 개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거는 뭐 제거하기가 안 되는 겁니까? 대단히 어려운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돈이 있으면 다 하죠. 근데 돈이 어쨌든 드는 문제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시장에 대한 견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고 그런 작은 거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런 큰 문제들이 뭐 나누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거기는 나중에 어찌됐든 녹이 발생될 것이고 토양 오염으로 그 인자들이 뭐 발생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완충 녹지 앞에 방음벽이 있다는 거는 그건 시민들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 정도가 심해졌다. 고발하면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어요. 아마 완충 녹지를 지금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걸로다가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장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그려 나가야 하는 어떤 정신적 세계 그걸 그 공무원들하고 교감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정책 위반도 수립도 집행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뤘지만 민선 8기 들어서는 한 번 이제 완충 녹지 해제하고 주차장 조성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 보물 터지듯이 이제 여기도 해제달라 저기도 해제달라 여기저기 했죠 지금. 그것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해준 데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공무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런 쪽에서 행정이 나오게 되는 또 문제점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편견이 있어요. 이제 건축 쪽 전문가이시니까 뭔가 이 개발 사업을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런 편견 아닌 편견들도 시민들은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얘기하자면 이제 원창목 전 시정에서도 어쨌든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더 그런 편견을 강화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후보님은 지금까지의 행보를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시의회에 들어와서도 그랬고 지금까지 한 조례라든지 5분 발언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봤을 때 계속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 지적한 문제를 이제 내가 시장이 돼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일관성을 좀 봐달라는 측면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됩니다. 네, 말씀. 아니 네, 맞습니다. 맞는데 원창목 시장님은 네. 그 건축사예요. 네.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저는 네. 다르죠. 그러니까 시공이시니까. 예, 저는 시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폐단도 잘 알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제가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걸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건축하면 다 그냥 투으로 알거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통 요즘에 이제 많이 회자되는 내용들이 그냥 건설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건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중요해지고 있죠. 예, 박사학위 자체도 저는 환경 쪽이에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더 거슬러 가네요. 그 일관성이.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냥 개발 전문가인 뭐시기가 아니고 그런 개발 행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그 보완되고 보충돼야 된다는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그 좀 다르다. 네, 뭐 활동을 해오신 거네요. 어쨌든 네, 그런 방면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게 구분을 잘 못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있고 어쨌든 시공이 있는데 시공 쪽 그런 좀 우려 지점들을 많이 검토한 역할을 하셨다라는 점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후기 관련해서 어쨌든 아까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도 결국엔 수송 부문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원주가 최근 뭐 5년, 10년 보면 자가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반면에 대중교통 분담률은 그만큼 떨어지고 있고 택시 이용률은 또 반면에 대폭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대중교통, 공공교통 체계를 뜯어 고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가용을 우리가 뭐 싫어도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부담을 줘서라도 어떻게든 그렇게 해나가야 돼서 어떻게든 이 시내버스를 좀 뜯어 고쳐야 되는데 준공영제를 해서 어쨌든 좀 노선을 개편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이제 우리가 원주가 3개의 시내버스 회사가 있잖아요. 있죠. 네, 각자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 변경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원주가 근본적으로 유선형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유선형 길쭉한 도시였단 말이죠. 남북축이죠,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가 운영을 그렇죠. 해오다가 점점 동서로 다 퍼졌어요. 그리고 우리 기업 도시, 뭐 방곡동, 혁신도시 다 이렇게 퍼져가고 있죠, 점점 동서로. 그러니까 개선을 해서 뭔가 새롭게 틀을 짜온 적이 없고 계속 보충 보완을 하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노선들이 생겨났고 적자 노선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준공영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준공영제를 하면서 버스 노선들을 한번 다 이참에 이번이라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노선도 개정을 좀 해보고 또 그 제도 방식도 바꿔보자는 건데 이제 거기에 뭐냐면 급행 시내버스 그러니까 권역별로다가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고 지역마다의 순환버스도 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뭐 이런 데다가 순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그 시간도 그 가변적으로 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를 가면서 그 뭐 통학 시간에는 좀 많이 일반 시간에는 좀 적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들고 교통 체계 자체도 아예 좀 첨단화를 좀 시켜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뭐 그런 노선 수요나 이런 것도 AI로 많이 요새는 그래, 그래서 통계를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첨단 교통 그 신호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면 신호 체계 자체를 네, 그렇게 해서 바꿔주고 저는 아예 원도심은 아예 신호등을 다 없앨라래요. 예전에 그런 누가 또 아이디어 내셨던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버스가 쭉 갈 수 있도록 거의 전용차로 수준으로 신호를 주자.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신호 체력적인데 아예 아예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해가지고 교통 환경 자체를 틀을 바꿔버리면 일단은 자가용을 줄일 수 있잖아. 자가용 이용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이지 못해서 좀 애매하지만 런던에는 네. 아유 그렇게 가야죠. 저희도. 자가용 없잖아요. 못 타고 다니잖아요. 아니, 유럽은 지금 도심 지역에서 아예 자가용을 다 퇴출하는 네, 지역까지 갔죠. 원주는 아니 주말에 가면 그 원광수 시장께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 그렇죠. 쌈지 주차장이 어마어마하죠. 아니 9시만 되면 벌써 꽉 찼어요. 그럼 자가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아무래도 펼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고 사실 원광시장도 준공영제를 이제 계속 추진을 해왔지만은 반대로 또 자가용을 굉장히 늘려주는 또 정책,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은 이게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비전은 사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도시도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업 도시를 좀 순환하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너무 답답하고 여기가 차 타고 다니기엔 애매하고 또 걷기엔 또 먼 약간 이렇게 순환버스 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방곡동 사니까 공감하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순환버스가 너무 이제 뭐 16번 있긴 한데 이게 또 배차가격 기니까 이게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과 권역을 잇는 또 급행 뭐 혁기버스 같은 그런 게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이신데 근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거는 아마 뭐 후보님도 아시겠지만 준공영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또 폐가 많잖아요. 사실은 이제 서울도 지금 그래서 준공영제 개혁해야 된다가 이번에 지방선거 화두이기도 한데 서울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수익금 공동 관리형으로 가게 되면은 노선을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고 싶어도 약간 이제 완전 공영제는 아니니까 또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안 따라줬을 경우에 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시에서는 또 부족하다라는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네. 합의가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사가 다 달라가지고 지금. 예, 네. 그 지금 현재 크게 이제 준공영제 방식 한 두 가지가 있지만 그죠. 뭐 노선 입차량도 있죠. 근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실질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특히 예. 원주는요. 워낙 누적된 문제잖아요. 예, 이 시내버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 수익구조 형식 기반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고 그건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일 우려되는 게 3개사가 수익 구조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는 남고 어디는 적자고 이런 부분들이 경영 상태도 다르고 지금.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시내버스 운송 회사의 지금 지원 예산이 한 140억?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용역 결과 봐도 거의 비슷하게 그래요?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년 나가는 돈이고 네.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빨리 뭔가 답을 찾아야 되고 그 140억을 그쪽에다 투입해서 해결한다면 답이 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준공영제의 처리 합의 방안을
그 돈까지 묶어서 계산을 해본다면 저는 답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계속 140억을 세금으로 보전해 줄 거냐 이게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교통을 존속시키면서 아니면 차라리 한 번 돈 좀 화끈하게 살짝 더 써가지고 체질 개선을 해나갈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찌됐든 대중교통은 시민의 서비스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어떤 시내버스 회사의 수익 구조가 아니라 서비스 뭐 시민들에 위한 서비스로 이해를 하고 돈을 써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노선을 다 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주시 용역하고 보니까 한 192억, 막 200억 좀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좀만 더 돈을 써가지고 아예 노선을 좀 다 사가지고 뭐 완전 공영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리금 달래. 단계적으로는 좀 그렇게 공영제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간 게 왜냐면은 예전에 후보님도 5분 발언 때였나요? 칼럼에서였나요? 그 이재수 시장 네, 춘천지사를 좀 언급하셨는데 이재수 시장도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공영제로 가야 된다. 지금 보니까 준공영제 해도 이게 춘천도 예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있다. 공영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니까 결국에는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점차 그렇게 노선을 매입해서 공영제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원주형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망라해서 고민해야 될 겁니다. 예. 네, 어쨌든 교통 분야에 워낙 또 관심이 있으시니까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자, 거의 이제 막바지로 좀 가고 있는데요. 이야기할수록 참 이제 당연하지만은 시장이 참 할 일이 많다. 실감합니다. 이게 너무 바쁘시겠어요? 이게 뭐. 근데 또 그만큼 막강한 권력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민선 8기에서도 뼈저리게 느꼈죠. 시장이 참 이게 맘만 먹으면은 뭐 못할 게 없구나. 그래서 참 민선 8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졸속 불통이 너무 강했다. 그 행정의 문제가 폐해가 컸다. 그래서 민선 9기 시정에서는 이런 권력이라든지 업무를 좀 분산하는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협치 수기 그리고 뭔가 행정의 투명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또 호응을 많이 얻는 게 또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또 국무회의까지도 막 생중계라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 때문에 또 지지율도 이제 뭐 역대 최고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보님도 좀 그런 쪽으로 좀 개방하는 좀 수기를 하는 어떤 스타일로 좀 해나가실 계획인지가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기자회견이 예견돼 있는데요. 네, 미리 스포를 좀. 거기에 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행정적인 개편 부분들을 좀 발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당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반개 1회 정도는 시행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원하면 다 함께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야 협치 기구네요, 일종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서 합의가 되면 또 시민들이 요구하면 그 중요한 시책 같은 경우는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토론회를 통해서 결정 사항이 필요한 것들은 그때 결정을 지려고 뭐 하고도 있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뭐 첨단 물류 허브 이런 거는 토론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그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저는 이걸 제가 직접 주관하는 노사민정 시장이 직접. 네네. 그러니까 격상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위상을.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쉬운 게 우리가 경제도시 얘기를 하는데 노사민정이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이게 사실 뭐 1년에 한 번씩 그냥 뭐 모임 한번 갖고 약간 한마당 하고 약간 끝나는 느낌. 제 겉에서 봤을 때는. 게다가 이제 뭐 우리 중앙정부의 경사노위도 그렇지만은 우리 노사민정에도 어쨌든 그 민주노총은 또 빠져 있으니까 약간 반쪽짜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시장으로서 직접 주제로 해서 위상 강화를 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다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보겠다. 그렇죠. 이런 구상이신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이제 제도가 없어졌는데 남의 평가 제도 같은 경우도 아주 좀 더 논란이었죠. 좀 수정 보완을 해서 좀 현실화를 해서 다시 또 재생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공무원들 분들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이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이게 좋은 점은 또 그 살려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기존 담임 평가도 근데 약간 어쨌든 좀 보완 소진이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하기엔 좀 어렵고 네. 예, 그렇게 해서 근데 또 아예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버리는 것도 좀 아니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네. 실질적으로 약간 좀 그 변형이 돼서 들어와서 그런데 그거를 좀 원래 방식대로 좀 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효과적인 그 이게 이제 기업체에서 먼저 쓰던 거거든요. 근데 기업체에서 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췌를 해서 한번 거기 가미해가지고 적용해 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저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에서 중에 앞으로 시장 후보자들한테 좀 입장을 묻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담임 평가에 대해서는 좀 저런 좀 잘 따져서 보완해서 재시행할 수 있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게 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 아무리 내가 이제 의지로서 뭐 권력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저희는 사실 이게 좀 약간 이제 우려 아닌 우려라고 해야 되나 이제 후보님에게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이제 후보님께 별명 하나를 붙여드린 게 이제 미스터 원칙주의자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시잖아요. 이 성격 자체가. 네, 그래서 조례를 심사하실 때도 이게 상위 법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조문에 이렇게 예시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 막 이게 하나하나를 좀 따지시는 모습이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필요한 자세죠. 다른 사실 의원들은 그냥 대충 좀 흘러 넘기는 것도 다 이게 하나씩 잡아보시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그렇게 다 따져보시고, 굉장히 필요한데, 근데 이게 이제 뭔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시장이 돼서도 만약 그렇게 하시면은 물론 이제 일 처리는 굉장히 꼼꼼해서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너무 만기 친라명 리더가 되지 않겠냐. 이게 모든 거를 다 사사건건 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살핀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다 이게 어떻게 지시를 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면 좀 하급자가 눈치를 보기도 할 것이고 너무 수동적인 문화가 되고 또 피로도도 높아지고 약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걱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볼 때 사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네. 그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게 뭐 그렇게 2,000명이 넘는 그 공무원 조직인데 그걸 제가 일일이 간섭하고 챙겨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는 조직 문화 자체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원칙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가면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직 문화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개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갖춰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다 못 챙기죠. 근데 아마 그러한 조직 문화를 갖춰가기 위해서는 제가 한마디는 하긴 하겠죠. 네. 예. 문화를 어쨌든 만드는데 네, 부족하시니까 네, 특정 그렇죠. 사업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지시하기보다는 네, 네. 사실 그리고 이게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럼요. 제가 뭐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또 하나 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저는 이제 평소에 원주시 정보공개 청구를 참 많이 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원주시가 우리가 이제 원문 정보 공개라고 하죠. 원문 정보 공개율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받아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물론 일부러 뭐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은 최대한 좀 소극적일 수도 있겠죠. 이게 또 괜히 뭐 문제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행정 정보의 좀 투명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으니까 이런 원문 정보를 좀 시민들도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언제든지 모니터링할 수 있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또 한번 개인적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예. 당당한 행정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장이 되시면 저희가 한번 모시고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이 되시면은 첫날 가장 먼저 뭘 하실 건가요? 저는 네. 민원 응급실 민원 응급실. 이런 제도를 오. 만들어서 좀 조직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뭐가 이게 민원 전담 부서 신속 처리 부서 하나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그 민원을 응급실 형태로 운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지금 현재 처리 기간도 단축도 하고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공무원분들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갖춰가고 싶은 건데 이게 결국은 그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많은 시민분들이 그 불편했던 부분들을 시민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 드리고 또 새 출발의 그 시작점으로 그렇게 좀 삼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 중심의 원주. 시민 중심 행정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네. 어떤 그 조치로 민원 행정 수행하겠다. 아까 잠깐 이 얘기 여쭤보려다 못했는데 이 시민 중심 행정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요새 하도 이제 생중계가 대세여가지고 그래서 뭐 요새 보니까 도정 회의도 이제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저 김진태 지사님 보니까. 그래서 혹시 후보님도 이제 뭐 시정 회의 같은 것도 좀 생중계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것도 문득 궁금하네. 시민 중심 행정 하신다고 하니까 또. 네, 저는 뭐 정말로 그 개방형 그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실 자체도 가능한 그 공개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뭐 원래 이번 시정에서도 한다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진짜 하시겠다. 벽을 제대로 허물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읍면동까지도 뭐 그 동장님이나 면장님, 그 읍장님이 원하시면 저는 뭐 그렇게 해드리고 뭐 자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앞으로의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번 그 국위 행정이 국위 시정이 시민 중심의 그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갖게 하겠습니다. 체감이 확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원주시 유튜브에서 뭐 월간 간부 회의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겠네요. 거기 오셔서 직접 촬영이 아예 그냥 와서 하시면 되죠. 완전 개방형으로 그냥 네네. 누구나 볼 수 있게. 아예 관객 관람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참관, 참관하실 수 그냥 있는 시의회처럼 되는 거네요, 약간. 그렇죠.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방송하기가 좀 편해지겠는 게 모니터링하기가 앞에서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시민 중심 어쨌든 행정 마지막으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후보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문근 후보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문근 예비후보였습니다.